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주제는요, 신석기 시대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부제를 거꾸로 보는 토기라고 잡았는데요. 토기를 거꾸로 보자는 얘기도 되지만 우리 생활에서 뭔가 한번 뒤집어 보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크게 4가지 주제로 이루어질 겁니다. 원래 제가 신석기 강의를 하다 보면 신석기 문화에 대해서 또 우리 시대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시대 구분의 이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2장에서 신석기 사람들의 생활 이런 부분을 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름 이 강좌를 하면서 뭔가 메시지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보는 토기라는 주제를 잡았고 맺은말로 대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대 구분의 이해인데요.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통 3시대 구분이라 그래서 톰슨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듯이 석기시대 그리고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이 석기시대 중에서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얘기할 부분은 이 신석기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역사를 구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아래쪽에 있는 사회경제사적 구분인데요. 고든 차일드라는 유명한 학자는 수렵채집사회, 또 초기 농경사회, 농경사회 이렇게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 19세기의 얘기죠. 그래서 신석기는 초기 농경사회에 해당되고요. 또 다른 역사 구분 방법이 있죠.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나누기도 합니다. 인간이 문자로 기록을 남긴 시대부터를 역사시대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시대를 선사라 하는데 신석기는 선사시대에 속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면 우리 중앙박물관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지식도 풍부하신데 우리 삼촌 혹은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조카들이나 손주들이 삼촌 신라는 무슨 시대야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마도 대부분 다 주저주저 하실 거예요. 신라는 삼국시대지. 근데 이 시대 구분에 보면 삼국시대라고 없죠. 그러면 이제 원용해서 철기시대라고 얘기를 해야 맞겠죠. 근데 그러면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인간이 어떤 도구를 주로 썼느냐를 가지고 시대를 구분했는데 맞추어서 우리는 신석기 시대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보화 시대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시대 구분법에 맞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자세히 보시면 철기가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 현대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요, 플라스틱과 비닐이에요. 그러면 이 개념에 맞추면 우리는 지금 플라스틱 시대 혹은 비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들이 묻거나 손주가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인간의 역사를 도구로 구분하면 이렇게 구분하는데 지금은 아마 플라스틱 시대라고 해야 될 거야.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나 백제 같은 경우는 삼국시대가 맞는데 여기에 철기시대에 속하는 거야. 그 위에 갑자기 통일신라가 나오고 혹은 남북국시대가 나오고 고려조선시대가 나오는데 그건 무슨 시대야?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벌써 왕이 생기고 사회가 하나의 집권체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시대부터는 고려조선 이런 용어를 쓴단다. 지금은 대한민국이야. 그리고 예를 들면 무슨 민주화 정부다, 민정부다 이런 용어를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돌만 쓰고 청동만 쓰고 철기만 썼을까? 처음에 구석기인들이 이 지구상에 나타났을 때요.
제일 많이 사용한 건 돌이 아니고 사실은 나무였어요. 살기도 나무 위에서 살았고, 나무 위에서 왜 살았는지 아세요? 나무 위에서 잠을 자다가 떨어져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내려왔죠, 나무에서. 그래서 옆에 있는 빨간 열매도 따먹고 파란 열매도 따먹었는데, 빨간 열매를 따먹으니까 괜찮은데 파란 열매를 따먹으니까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풀은 뜯어먹었더니 죽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집단에서 이런 거는 먹지 마, 이거는 조심해서 먹어야 돼, 이거는 익혀서 먹어야 돼, 이렇게 인지가 자꾸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짐승을 만나면 돌을 가지고 먼저 던지는 게 아니고요, 나무 몽둥이를 먼저 썼을 건데 목기 시대는 없어요. 이게 보면 이건 왜 그러냐 하면요, 나무는 유기물이어서 금방 썩어버리고 없기 때문에 무엇을 썼는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목기 시대라고 쓸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생활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도 나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구든 집이든 할 때 나무가 많죠. 그래서 시대를 구분할 때 석기 시대 중에서 오래된 석기, 구석기라 그러죠. 그리고 새로운 석기 시대, 신석기라 그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신석기 시대는 지금부터 10,000년 전경에 세계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약 기원전 1000년이나 2000년쯤 전에 없어집니다. 그러면 기껏해야 10,000년도 안 되는 시간이고, 인류의 역사, 지구의 역사가 50억 년이라 그러는데 구석기인이 등장한 거는요, 지금부터 300만 년 내지 400만 년 전이에요. 그러면 구석기인들이 아프리카에 나타나서 399만 년 동안 돌을 깨워서 사용하는 시대를 영유하다가 그 나머지 10,000년 가지고 신석기, 청동기, 철기, 지금 고려조선 다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석기를 공부하셨으니까 인류 역사의 99.9%를 벌써 공부를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문명의 발달 속도가 워낙 느려서 돌도끼를 만들었을 때 그냥 깨어진 돌을 쓰다가 100만 년이 지나갔어요. 근데 한쪽에 날을 내어서 날카롭게 만드는데 또 100만 년이 걸려요. 근데 양쪽 날을 만들거나 조그마한 작은 석기를 만드는데 또 100만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느린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인류 역사 중에서 혁명이 2번이나 일어납니다. 구석기인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에 우리 연구 역사학자들은, 생물학자들도 그래요, 진화론이라 그러죠. 저기 정말 작은 미생물에서 지금 진화를 해서 척추를 가진 고등동물이 되었다. 그런데 또 우리 종교에서는 신이 창조했다 그러죠. 그게 어떤 얘기가 됐든 간에 구석기인들은 아프리카에서 처음 살다가 따뜻하니까 거기에 살았던 거예요. 지구가 추울 때니까. 그래서 이 북구 쪽, 우리 지구의 북방부 쪽은 전부 얼음이고 둔둔하고 대단히 추운 날씨였는데 구석기인들이 제일 먼저 혁명을 일으키는 게 이렇게 2발로 서서 다니는 거예요. 처음에 나무에서 있으니까 손을, 나무를 잡고 계속 내려와서도 엉거주춤하게 땅을 짚고 다녀서 불안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2발로 섰죠. 직립보행이라 그러는데 호모 엘렉투스라 그럽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 혁명이에요. 인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고기보다 헤엄을 잘 못 치죠.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죠. 새처럼 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이 지구의 만물의 영장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손을 쓸 수 있게 되면서부터예요. 2발로 설 수 있으면 손이 자유로워지니까 손으로 연장, 도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른 모든 동물하고 다른 가장 큰 장점이고 그게 첫 번째 혁명일 수 있습니다. 2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선조들이 대륙을 건너서 유럽 대륙으로 진출합니다. 그 추운 데를 동물 가죽을 덮어쓰고 하이델베르그인, 네안데르탈린 아시죠? 다 구석기 화석인골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륙을 개척합니다. 그게 2번째 혁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혁명이 어디냐 하면 여기 나오죠. 신석기 혁명. 신석기 시대는 10,000년 전부터 약 기원전 1000년이나 2000년에 끝난다 그랬죠. 그런데 구석기에서 신석기도 없이 바로 현대 문명을 접하는 데도 있고요. 신석기의 특징이 뭡니까? 돌을 갈아서 쓴다. 구석기인들이 돌을 깨어서 쓰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깨지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아서 쓰기 시작하는 것을 신석기라고 그래요. 새로운 석기잖아요. 근데 신석기를 역사학적으로 정의를 하면 돌을 갈아서 쓰고 처음으로 토기를 사용하게 돼요. 흙을 빚어서 구워가지고 뭔가 용기를 만들어내는, 그릇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정착해서 생활하면서 집을 짓고 사는 생활. 그리고 교과서에 보면 한 가지 더 나오죠. 태양신을 숭배했다. 뭐 혹은 모계사회인지 모르겠다. 이게 다예요, 신석기는. 그런데 몇천 년 혹은 거의 10,000년 가까이 지속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오늘 2시간 만에 다 해야 되니까 시간은 급하지만 신석기 시대 위치는 아시겠죠? 처음으로 돌을 갈아서 쓰고, 물론 구석기 마지막 때면 돌을 갈아서 쓰는데, 그래서 요즘은 유럽에서는요, 여기 거든 자열제처럼 농사를 처음 지었다. 이제까지는 자연을 약탈하고 살았잖아요. 열매를 따먹고 물고기를 잡아먹고 동물을 잡아먹고 살았는데, 이 자연을 약탈하고 살다가 처음으로 유심히 누가 관찰을 해보니까 저게 떨어진 열매가 그냥 두니까 그 다음에 싹이 났다. 우리 이거 키우면 되겠네. 이게 농사의 시작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인간이 지구에 약탈 대신에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기술이 된 거를 신석기 혁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토기라는 거예요. 석기 시대지만은 간석기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토기를 만들므로써 인간은 생식하던 거를 삶아서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불은 구석기 때도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화산이 폭발해서 불이 나기도 하고 밀림이 우거져 있는 데서 바람이 불어서 서로 나뭇가지가 부딪혀서 불이 나죠. 요즘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 모르는 불. 그 불 속에서 봤더니 노루가 있고 사슴이 있고 멧돼지가 있는데 거기 까맣게 탔는 거 보니까 영락 없는 노루인데 사슴인데 고기를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불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워 먹자 해서 먼저 불은 발명한 게 아니고 자연적인 현상을 관찰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토기를 만들므로써 처음으로 물을 끓여서 거기에 고기를 삶아 먹습니다. 왜냐하면요, 요즘도 많이 나오죠. 학문적으로 증명된 건 아닙니다만 구석기인들이 고기 구워 먹다가 암으로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삶아 먹으라고 했는데 요즘도 우리는 말을 안 듣죠. 계속 구워 먹죠. 신석기 혁명이 그런 거예요. 농산물을 생산해서 먹고 토기를 만들어서 구워 먹고 뭔가 이동할 때 사용할 수가 있고. 자, 구석기 사람들은요, 동굴에 살면서 여기 있는 물건이나 열매를 따먹고 살다가 없으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여서 사는데 구석기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할아버지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고기를 드시고 아까 가서 물 떠오느라 그러면 손바닥에 물을 오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다고 커다란 나뭇잎에 떠와도 다 쏟아버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물을 먹고 싶으면 자기가 먹어야 되죠. 근데 이 신석기가 되면요, 토기가 만들어지니까 아가야 가서 물 떠오느라 가면 물을 떠올 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의미하는 바가 있죠. 이제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시킴을 당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신석기가 그야말로 혁명인데 오늘 이 신석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각국의 시대를 나누는 방법이 이렇게 다릅니다. 중국은 구석기, 신석기, 원래 서구의 개념이에요. 그러다가 청동기가 되면요, 상나라, 주나라가 생겨서 벌써 고대 국가가 완성이 돼버립니다. 우리의 청동기 시대부터. 그런데 미국은 그런 게 없고 고기, 형성기, 전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일본이 우리하고 가장 비슷한데요. 일본은 대단히 주체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처럼 선토기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석기예요. 토기가 없던 시대. 그리고 조몽 시대라고 해서 우리의 신석기 시대예요. 토기를 만들었는데 조몽이라는 게요, 새끼 같은 거를 이렇게 꽈가지고 풀 같은 거로 그거를 가지고 문양을 또르륵
찍어내는 토기가 나온다 해서 조문 시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청동기 시대에 해당하는 야요이라는 게 있고요. 물론 우리보다는 조금씩 늦습니다. 그리고 큰 무덤이 만들어지는 시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스카나 헤이안 이런 식으로 막부 시대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개념을 씁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 철기. 철기가 처음 나왔으면 철기라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개념을 초기 철기라고 했어요. 철기하고 청동기하고 막 겹쳐서 나오니까. 그러다가 이 철기 시대가 되고 나서는 우리 원삼국이라는 용어를 고고학에서는 쓰는데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사만입니다. 진한 마한 변환이라고 하는 시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일부 가야, 그리고 고려 조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신석기가 어디에 포함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뭐 조카가 묻든 손주가 묻든 아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으로 신석기 시대 유적과 유물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저작권이 있는 도면이어서 상당히 조심해서 쓰여야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출토된 토기를 정리한 게 왼쪽 사진인데요. 실제 크기로 다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에 맞춰서인데 크게 말하면요. 우리나라 두만강 쪽에 동북 지역에 있는 토기들은 이렇게 밑이 납작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저기 압록강이나 두만강에서 이 서해안 쪽으로 오면 이렇게 뾰족한 토기가 나와요. 우리 서울 같으면 암사동 토기죠. 대부분이 이 암사동 토기에 오는 것들인데 이 토기는요. 왼쪽에 있는 보이는 이 큰 토기 두 점은 평양에서 나온 건데 우리나라 이 서해안 지방의 아주 대표적인 유적인데 높이가 1m나 돼요. 북한하고 우리 사이가 좋아졌을 때 한 10몇 년 됐나요? 이 유물이 중앙박물관에 한번 왔었죠. 그때 찍은 거예요, 사진을요. 근데 이 토기들은 포탄을 반 자른 것처럼 이렇게 뾰족하고 아주 늘씬한 토기예요. 대단히 중요한 빗살무늬 토기이고, 그리고 이 남해안에 내려오면요, 토기가 양쪽에 합쳐져서 밑이 둥그러집니다. 이것처럼 뾰족하기는 한데 둥그스름하게 되고, 일부 동해안의 전통은 토기가 바닥이 납작하기는 한데 조그마하게만 남아 있어요. 흔적만. 그래서 크게 보면 토기 문화로 보면 이렇게 뾰족 밑토기와 납작 밑토기와 둥근 밑토기로 나눌 수 있고요. 우리나라 신석기 유적은 오른쪽에 있는 지도처럼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마고원이나 아주 산악지대에는 유적은 있겠지만 너무 산골이어서, 그리고 우리가 워낙 조사를 못하는 곳이어서 비어 있고요. 이 압록강하고 대동강 이 쭉쭉 황해도 내려와서 한강 쪽, 그다음에 이 군산 제주도까지, 그리고 남해안에 전부 다 있고 동해안에도 강원도 쪽에 엄청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원산 쪽에 좀 비어 있습니다. 북한이 50년 60년대 신석기 유적을 발굴을 많이 했어요. 우리보다 먼저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워낙 발굴이 없어서 정보가 좀 없고요. 특이한 점 하나는 경상북도 북부지방 중앙 쪽에 보면은 비어 있습니다. 경주나 그 위로 가면 다 있는데 여기가 비어 있는데 유적이 없는 게 아니고 조사가 덜 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석기 유적 중에서 유적 중심으로 쭉 한번 먼저 봅니다. 제일 위에 있는 줄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집자리예요. 우리 흔히 교과서에 움집이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움이 우리말이에요. 구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그 구덩이를 파고 이렇게 꽃갈 모양으로 집을 지어서 나무를 걸치고 집이나 갈대를 덮어서 그 안에 살았던 그 움집인데 당연히 나무나 집은 없어졌겠죠. 그래서 땅을 파보면 이렇게 한번 팠던 자리는 1000년이 지나도 이렇게 표시가 나요. 이렇게 있는 경상도에 있는 집자리고, 요거는 서울 암사동에서 발굴된 건데 요 동그랗거나 약간 네모난 요 부분이 다 예전에 집을 짓고 살았던 구덩이들이에요. 그 중앙에 보면 이렇게 화덕이 남아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석가래들이 불에 타서 그대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강원도 건데 땅을 강원도 전부 모래 땅에 사구부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 모래 땅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지금 보면 불에 탔기 때문에 재가 있어서 아주 찾기가 쉬워요. 이거는요. 그리고 그 밑에 요 왼쪽에 있는 거는 암음이라고 해서 강가에 커다란 바위가 툭 튀어나와 있으면
누가 봐도 신령스러운 곳인데 신석기인들이 여기에다가 잠시 산에 가서 사냥을 하거나 열매를 따다가 비를 만나면 피하던 곳이고 임시 주거지처럼 쓰던 이런 유적이 전국에 많이 있답니다. 그거를 우리 보통 바위 그늘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사진들은 잘 아시겠죠? 폐총이에요. 조개더미. 신석기 사람들은요, 은밀하게 말하면 농사가 없는 사회이기도 하지만 농사가 있더라도 초기 농사만 있어요. 밭농사. 요즘처럼 논농사 없이. 그래서 조나 피, 수수 이런 거는 신석기 때 벌써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이 사람들은 주로 바닷가에서 조개를 잡아먹고 또 물고기를 잡아먹고 그래서 조개 먹고 버린 게 이 중간에 있는 사진 보세요. 크기가 높이가요. 이 사람 2배도 넘어요. 그러니까 이 조개 먹고 버린 데가 한 3m씩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래된 게 아래층에 쌓이고 그 다음에 또 흙이 쌓이고 또 사람이 조개를 먹고 버리고 이거를 조개더미라 그래서 신석기 아주 대표적인 유적이고요. 돌을 가공하던 이 석기 제작장도 나오고 토기를 구웠던 자리 그리고 여기에 돌을 모아놓고 불을 피워서 조개 같은 거를 구워 먹던 야외 노지 이런 것도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다 무덤인데요. 이 두 개의 무덤들은 사람을 구덩이를 파고 묻고 돌도끼를 쭉 깔아서 덮어두는 거 이거는 부산 가덕도라는 데서 나온 건데 사람이 그냥 눕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굽혀서 눕기도 합니다. 굴장이라고 그러죠. 굽혀 묻기도 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집자리 옆에 항아리에다가 구멍을 밑에 뚫어가지고 여기에 화장을 했을 것 같아요. 사람을 담아서 묻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과 석기를 만드는 곳과 토기를 만드는 곳, 조개를 먹고 버린 쓰레기장, 또 바위건을 그냥 집자리에는 여러 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집자리는요, 아까 움집이라고 해서 꽃갈 모양, 암사동 가면 다 그렇게 복원을 해놨죠. 근데 요즘은요, 그런 동그란 집 말고도 이렇게 맞배 지붕으로 했는 집들이 많이 나오는데 처음에 땅을 파면 이렇게 하얀 선처럼 그린 게 우리가 선을 그린 거예요.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워낙 색깔이 틀려서. 그래서 이거를 파보니까 벽 쪽으로 이렇게 그 또랑이 하나 나와요. 물을 고우는 곳이겠죠. 조금 더 팠더니 유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고 기둥들이 막 나옵니다. 기둥을 박았던 자리.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요 사진처럼 그림을 그려서 전부 다 유물의 위치 같은 거를 한 다음에 드러내고 나면 이게 중간에 불 먹은 흔적이 나오는데 이게 화덕이에요. 보온의 효과도 있지만 음식물도 조리해 먹는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이 가쪽으로 보면 기둥 구멍들이 두루룩 나오죠. 이 기둥 구멍을 파면은요, 기둥이 밑으로 내려 똑바로 서 있는지 이렇게 비스듬히 나있는지 암사동 거는 전부 이렇게 나와요. 평면을 긁으면 동그란 구덩이가 나오는데 그거를 파보면 이렇게 들어가요. 비스듬하게. 그러니까 꽃갈 모양의 집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집을 100채 정도 발굴하면 암사동에 있는 집 한 채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입구는 어디고 기둥은 어떻게 돼 있고 화덕은 어디에 위치하는데 여기에는 무엇을 두고 살았구나. 토기는 구덩이를 파서 뾰족한 토기잖아. 암사당 토기. 그냥 안 서지요. 그러니까 조그만 구덩이 파서 쑥 꼽아놓고 거기에다 도토리도 넣고 물고기도 집어넣고 그리고 걸어가지고 집 옆에 나무 가지에 끈을 두르든지 해서 걸어가지고 거기에 뭐 건과류들도 넣어놓고 그래야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니까 그죠? 그런 집자리를 여러 번 발굴해서 이렇게 복원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아까 암음이라고 했는데 이제 방금 보셨던 건 대부분 다 수혈집이죠. 우음집이죠. 근데 이런 강가에 여기 화살표 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 제가 잉크를 잠깐만 하나 해볼게요. 여기 지금 바위가 하나 보이는데 멀어서 좀 작습니다만은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오른쪽 사진처럼 생겼고 이게 쑥 들어가 있잖아요. 더 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정이 이렇게 있는 대단히 좋은 강가에 그러니까 여기 발굴해 보니까 어김없이 신석기나 청동기 사람들의 삶, 집터 흔적이 나오는 겁니다. 임시로 살았던 곳이죠. 거기 살다 보면 뭔가 버리기도 하고
그릇 깨진 거 버려놓기도 하고 하니까 이 유적이 맞구나. 그래서 요즘도 보면 여기 부처님을 하나 모시고 있는 민간 신앙터예요. 근데 실제로 여기를 콘크리트로 이렇게 다 포장을 해버렸지만 이거 만들어지기 전에 저희들이 살짝 발굴을 문을 만들고 난 다음에 옆에 빈터가 있어서 해봤더니 신석기 유적이 맞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위 그늘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조개덤이라는 게 있는데요. 조개를 먹고 버렸는데 신석기 사람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어민이에요. 농사는 초기 농경 밭농사만 했지만 대부분 열매를 따거나 식물을 채집하고, 그보다 더 좋은 게 뭐겠어요? 바다에 나가서. 정말 여기는 바다고요. 요 앞에는 바다고 여기는 육지인데 돌 가지고 통 치면 고기가 하나 잡을 수 있는, 그리고 여기 쫙 붙어 있는 조개들 그냥 먹으면 이 천연 냉장고잖아요. 요즘처럼 욕심내서 많이 따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서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고 그대로 두면 내일 또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는 조개를 먹고 버려서 이 제가 발굴한 통영에 있는 연대도라는 유적인데요. 이게 5미터가 넘는 조개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가장 오래된 거겠죠. 먼저 버렸으니까, 그죠? 그 위에 쭉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게 다 다른 층인데 뭐 크게 봐더라도 여기까지는 뭐가 있습니까? 조개가 많고, 요 위에는 조개가 좀 줄어들고 여기에는 흙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런 조개 부서진 게 한 번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큰 조개들이 또 나오는데 여기 갑자기 흙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조개가 이만큼, 여기 구덩이도 하나 파이고, 요거는 요즘 우리가 밥 깔고 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개는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요, 선사인들 혹은 뭐 역사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버린 조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오만 가지의 달팽이들이 다 나오고요. 그 당시에 먹고 잡아먹었던 물고기 뼈들이 다 남아있고 산짐승 뼈들이 여기 다 남아있고, 우리가 쓰던 물건들에 못 쓰는 게 버려져요. 토기가 깨진 것도 버려놓고, 심지어 역사시대에 가면요 동전 같은 것도 떨어져 있습니다. 중국 화폐들 많죠. 화촌 이런 거. 그래서 이 조개더미는 우리 역사 문화의 보고인데, 우리 근대화되면서 이런 조개더미를 파가지고 닭 사려준다고 닭 깨먹었어요. 근데 지금도 섬 쪽에 가면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요 아래층에 있는 거를 우리가 막 넓게 펼쳐져 있는 조개를 다 분석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샘플을 해서 요 부분을 샘플을 뜨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층 거를 뜨고 또 여기 거를 뜨고, 이거를 일정한 비율로 잘라 가지고 샘플 조사를 해봤더니 조개는 어떤 게 많고 크기는 어떻게 변하고, 사슴은 몇 마리 잡히다가 얼마큼 잡히고, 달팽이는 무슨 달팽이에서 무슨 달팽이, 생선뼈는 어떤 게 많이 온다. 이거를 분석하면 뭐가 나올까? 이 시대, 각 시대마다의 생태계가 복원되는 겁니다. 만약에 특정한 물소뼈가 나오면 이때는 습하고 아주 더운 때였구나,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고요. 물고기 뼈나 조개 이런 종류를 보고 그 당시의 기후와 식생이 다 복원되는 게 조개더미예요. 대단히 중요한 게 조개더미 발굴이랍니다. 근데 청동기 시대가 되면요 대단히 큰 변화가 생겨.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지구에 있는 물이 지구 내부로 엄청 가까이 왔다가 쑥 빠져버립니다. 해진이라 그러죠. 이 현상이 일어난 다음이어서 청동기 때는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벼농사를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하면서 조개더미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여기 청동기 시대의 중요한 조개더미 패충으로는 안면도 고남리 패충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뭐 띄엄띄엄 있긴 하지만 청동기 시대 때보다는 신석기 때 엄청나게 많은 조개더미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거의 길게 보면 10,000년 가까이 되는 신석기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유적입니다. 그다음 이제 그렇게 집을 짓고 조개를 잡아먹고 살았는데 죽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무덤인데요. 왼쪽에 무덤은 보시면
이게요, 지금부터 적어도 한 6,000년 내지 7,000년 전의 인골인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리를 잘라서 이렇게 접어놨습니다. 잘라서 접었는지 그냥 접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굴장을 하고 옆으로 이렇게 눕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거는 보면 똑바로 눕혀져 있죠. 뭐 요는 뼈가 썩고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무덤은 같은 옆에 있는 거하고 같은 무덤인데 똑바로 눕힌데 여기에 커다란 토기를 하나 덮었던 흔적이 있고요. 토기는 깨지고 일부만 남아있는데 여기 보면 빨간색 알료, 우리 빨간색 토기 만들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알료를 여기에 두 덩어리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토기들을 같이 묻어줍니다. 뭐 내세라 그러죠. 죽어서도 이 토기 가지고 사시오 이런 의미인데, 또 다른 무덤을 보면요, 인골 위에 같은 무덤이다 양쪽이 꼬막 조개를 사람 몸으로 다 덮었습니다. 위에 몸에. 꼬막의 크기를 보면 요즘 대합만 해요. 이거 양식한 게 아니고 자연산이거든요. 우리가 요즘 이런 꼬막을 먹으면 몇 개만 먹으면 배가 부를 건데 자꾸 환경이 나빠지니까 더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 꼬막을 드러냈더니 여기 보니까 팔 부분을 접어놨는데 조갑이 팔찌를 차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관계없이 다 차고 있습니다. 그 조갑이 팔찌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고요. 무섭죠? 이 몇천 년 된 인골을, 아까 나온 그런 인골을 복원을 해봤더니 이런 두개골이 나오는데, 이 두개골의 이 정수리부터의 곡률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또 이 치아를 가지고 이를 가지고 연령이나 성별을 충분히 구분해낼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귀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귓구멍인데, 여러분 귀 안에 들어가면 지금 보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중이염 들어보셨어요? 귀 중간쯤, 이 귓구멍 중간쯤에 염증이 생기면 중이염이라고 하는데, 이거 병명이 뭐냐 하면요, 귀 바깥 길 쪽에 종양이 생긴 겁니다. 외이도라 그럽니다. 외이, 중이가 아니고 외이, 바깥 귀. 여기에 골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외이도 골종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왜 생기느냐 하면 잠수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 생기는 병인데, 워낙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해서 물고기를 잡고, 아마 물속에 들어가서 이리 오너라 그런 고기들을 그냥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많아서. 그리고 거기에 전복이나 소라를 따먹고 하던 사람인데, 남녀노소 관계없이 다 이 외이도 골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석기 사람들이. 그래서 어쩌면 이것 때문에 죽었을지도 몰라요. 대단히 아프잖아요. 귀병이라는 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병을 앓았는지도 아까 보신 그 인골을 분석하면 다 나옵니다. 간단하지만 이제 또 토기를 한번 볼게요. 아까 보셨던 우리 두만강 쪽, 우리나라 동북 지방의 토기는 이렇게 바닥이 납작납작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전통이에요. 서해안 쪽 보면 암사동이나 평양이나 이런 데 보면 전부 이렇게 끝이 바닥이 뾰족합니다. 그냥 못 세우니까 이렇게 산바리를 통해서 전시실에도 세워놨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걸 이렇게만 놓지 말고 거꾸로도 좀 놔주라는 얘기죠. 한번 뒤집어서도 이 토기를 보면 새로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두 개는 남해안 건데, 이거는 보물로 지정된 토기예요. 이 토기는 여기 귓대가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빨간색 안료가 칠해져 있고, 진흙띠를 가지고 우리가 윤기문 토기 혹은 뭐 덧띠무늬 토기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이것도 동삼동 건데 이렇게 윤기문 흙띠를 붙여놨죠. 근데 여기 보면 바닥이 요거는 둥구지만 요거는 밑이 이렇게 납작한데 조그마하게 흔적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토기, 한국 신석기 토기를 빗살무늬 토기라 그러는데요.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빗살무늬 토기 다 우리말이에요. 토기는 뭐 우리말이 아니지만 이 머리 빗는 빗살 있죠. 이거 가지고 이렇게 문양을 넣었다는 의미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박물관 오면 용어가 자꾸 어렵대요. 도 우리말이어서 움집 해놨는데 어렵대요. 순수한 우리말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토기를 간단히 정리하면 동북지역, 서해, 서북, 서해 지역, 남해안 지역. 물론 동해안은 이 전통이 많이 남아있죠. 강릉이나 고성이나 이런 데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방금 보셨던 토기는 완형으로 나오지만 조그마한 편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평생을 남해안 신석기 토기를 공부했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흙을 가지고 이렇게 반죽을 해서 모래를 좀 섞고 모래를 막 조금씩 섞어 가지고 이래 나무 방망이로 쳐 가지고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게 토기를 만드는 흙이에요. 이거 만드는 과정이 어렵죠. 이거 가지고 토기를 만들어 봤는데 반죽을 하고 이렇게 떡가래처럼 엿가락처럼 만들어서 한 줄씩 이렇게 쌓아 올립니다. 밑에 나뭇잎을 까는 거는 바닥에 이게 나무판이든 돌 위에서 만들었던 진흙이 붙어서 안 떨어지니까 한 동그라미를 한 띠를 쌓고 이렇게 눌려 가지고 붙이고 두께를 만든 다음에 또 하면 자꾸 커질수록요 이게 앉아서 못해요. 내가 뱅글뱅글 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밑에 나뭇잎 하나만 깔아놓으면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들다 보면 이렇게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게 눌려서 하면은 아까 우리 봤던 이런 토기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거꾸로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한번 나오니까 이 부분 거꾸로 만들어서 밑이 뾰족한 부분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생각을 바꾸니까 이 부분도 이것처럼 이렇게 붙여놓고 완성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바로 못 들어요. 물러서 다 내려앉아 버리니까 하루쯤 지나고 이거를 들어 올릴 수 있을 때 들어 올리니까 속이 이래 됐을 거 아닙니까? 바깥쪽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마무리를 못 했으니까. 근데 공기가 안 통해서 안쪽 부분은 손으로 조개 껍데기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흔적 없이. 그래서 토기를 거꾸로 놓고 만들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암사동 토기 같은 거요. 도저히 이래 놓고 못 만들어요. 초등학생이요. 저 토기 어떻게 세웠지? 이렇게 물은 자기 혼자 전시실 가면서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아차 싶었더라고요. 아, 그렇네. 저거 세우기도 힘든데 어떻게 거꾸로 놓고 똑바로 놓고 만들었지?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점토띠를 붙여가지고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불에 구워야 되는데 이 밑에 보시면 아까 나뭇잎 말고 이런 받침대를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했어요. 왜? 분명히 밑이 둥근 거는 이렇게 만들었을 거다. 근데 그 만들었는 이 밑에 받침이 한 번도 출토된 적이 없어서 그냥 저 혼자 만들어서 썼는 건데 나중에 이제 그 부분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신석기 토기, 빗살무늬 토기라는 게 이렇게 많은 문양들이 온 토기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릇의 모양은 그 집단의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보셨듯이 서북지방이 다르고 동북지방이 다르고 남해안이 다르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문양이라는 것도 문이라는 것도 집단이나 어떤 계층에 따라서 다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컬트 문양만 쓰는 나라도 있고 그죠? 여러 민족이 다른데 이런 다양한 문양을 모티브가 뭔지 이런 거를 밝히는 게 사실은 이 우리 고고학의 일이겠죠. 원래 무슨 의미였는지, 왜 이거를 만들었는지. 근데 우선은 왜 이렇게 구멍을 뚫었는지, 또 이 문양이 의미하는 거는 뭔지, 또 이거는 뭔지 이런 거를 밝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토기를 만들고 이 문양을 다 하나씩 차례대로 넣어봤습니다. 넣어봤더니 이렇게 완성된 게 나오는데 보통 일이 아니겠죠. 이 점을 하나하나 다 찍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뛰어난 손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어도 이거를 그냥 하면 다 삐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문양을 넣었는데 그거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토기처럼 이런 밑이 둥근 토기를 만들 때
제가 지금 이 받침대를 만들어가 썼잖아요. 그 사이에 붙지 말라고 나뭇잎을 하나 넣었어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약간 말각된 평저지요. 근데 이거를 다 만들고 떼낸 다음에 동그랗게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둥글게. 근데 해필이면 이 유물이 나왔어요. 울진죽변이라는 데서 이 유물이 한 10여 년 전에 나왔는데 제가 이거를 보고 발굴 보고서에 오케이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마침 현장을 가가지고 그 발굴한 팀에 가서 아 이거 토기 제작 받침대야. 그래서 이 보고서가 1년 있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토기 제작 받침대는요 흙으로 만들어서 불 놓고 내고 마감이 돼 있어요. 이렇게 완벽한 토기 제작 받침대입니다. 역시 처음 생각이 맞았던 거예요. 아 이런 거를 만들었었군. 이거하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토기 제작 받침대는 인간이 토기를 처음 만들 때부터 이렇게 만들었었다. 걸 알 수 있고요. 심지어 이렇게 동그란 원판 10cm가 넘는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는데 이것도 여기에 뭐 거미줄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사람 얼굴처럼 이렇게 문양을 넣은 것도 있고 한데 이렇게 놓고 토기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흙으로 구운 거를 넣고 그 위에서 토기를 만드니까 내가 필요하면 뱅글뱅글 돌리면서 또 이렇게 누르고 조정을 하고 만들 수 있죠. 그래서 토기 제작 받침대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토기 제작 받침대를 받치면 이 사진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받침 흔적이 남게 됩니다. 이거를 손으로 눌려서 없앨 수도 있지만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토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토기 제작 받침대는 이제 더 이상 유물을 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양을 넣고 말려서 불에 구우면 되는데 이 일이 너무 힘들어요. 굽는 게요. 한꺼번에 많은 거를 심지어 여기서 토기를 몇 점 갖다 놓고 구우면은요. 이런 뿔테 안경 끼고는 범접을 못 해요. 마스크 끼고 수건 덮어 쓰고 토시다 하고 장갑 끼고도 뜨거워서 나무를 뒤집고 거의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분들은 또 나름 불의 내성을 가진 분이겠죠. 그래서 이 작은 가마도 만들어 봤는데 나무를 해서 이 안에 토기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그리고 불을 피우다가 청동기가 되면 신석기가 지나면 이렇게 짚을 가지고도 쓰는데 이거는 짚은 아니고요. 발행이라는 풀을 가지고 쓰는데 실제로 보면 이거 보세요. 이것도 우연히 알게 된 건데 낮에 구울 때는 몰랐어요. 밤에 봤더니 이 일정이 좀 늦어져가 약간 어두워졌는데 토기를 굽다 보니까 토기가 이렇게 빨갛게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실제로 나무 가지고요. 나무 막대기 가지고 토기를 누르면 굴렁굴렁합니다. 그만큼 높은 온도. 이 그냥 노천이잖아요. 심지어 900도까지도 올라가요. 근데 이 과정을 거쳐서 토기가 완성이 되는데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토기 만든 거에다가 제가 소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선사인들이 고기를 날 것으로 먹을 때는 거기에 염분이 포함이 돼 있어요. 동물이 섭취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구워 먹거나 삶아 먹으면 염분이 없으니까 싱거워지죠. 당연히 소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소금을 만드는 토기가 발견된 예가 없어요. 일본은 많은데 아마 우리가 못 찾아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바닷물을 엄청 집어넣고 끓이면 이렇게 소금이 만들어진답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 며칠 전에 진주박물관에서 그 토기 굽기 홍도화 채도 특별전 하면서 제가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좀 만들었던 건데요. 아마 여러분이 처음 보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붉은 간토기라고 하는 거는 신석기부터 시작해서 청동기까지 또 초기철기까지 나오는 토기여서 같이 넣어도 되고, 나머지 가지무늬 토기는 청동기 시대만 나오는 건데 같이 했기 때문에 보여드린 거고, 뭐 짧은 영상이지만 조금 편집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토기를 만들어서 굽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린 거고, 방금 그런 식으로 꾼 토기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형적인 우리 신석기의 빨간색 칠해진 토기죠. 홍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주칠토기라고 하기도 하고 붉은 간토기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암사동에서 나온 토기, 중앙박물관 소장품인데 제가 한번 만들어 가지고 구웠는데 뭐 거의 완벽하게 굽혀져서 나왔습니다. 방금 보셨던 그 가지무늬 토기고요. 신석기부터 쭉 나오는 이 붉은 간토기라는 거고요. 이 안료를 구하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보통 마연토기라고 그러는데 제가 만들어 보니까 마연이 아니고요. 그냥 문질러서 만든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이거 논문을 발표를 했었는데 곧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고, 똑같죠. 지금에 있는 우리 전시실에 있는 그 붉은색 홍도하고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이제 청동기 단계의 가장 빠른 신석기하고 경계지역에 나오는 돌대문 토기라는 건데, 이것도 아주 큽니다. 이거는 한 50cm 되는 큰 토기인데 잘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원래 이 토기를 만들어서 검증하는 방법, 이 토기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학교에 가끔 가보면 우리 학생들 실습한다고 교수님들하고 만들어놓은 거 보면 거의 90% 이상이 덜 굽힌 토기예요. 그거는 물을 넣으면요 밑둥이 빠져버리거나 불을 지피면 흙탕물이 됩니다. 그래서 토기가 잘 굽혀졌으면 이렇게 고구마나 밤 같은 거를 구워도 되고, 조개를 삶아 먹어도 되고, 신석기 때는 조밥도 있으니까 조가 있으니까 조밥을 해봤고요. 물론 쌀은 없을 때인데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흰 쌀밥을 잘 못 만들 쌀밥도 됩니다. 그리고 이 토기에다가 닭을 한 마리 잡아서 이렇게 삶아봤는데, 제가 만든 토기에 삶아서 제가 만든 토기에 담아서 맛이 다르죠. 요즘 거하고 아주 대단히 정말 자연의 맛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토기를 조리를 하고 나면 안쪽이 이렇게 시커멓게 경계가 집니다. 유기물이 붙어서 그런데 바깥쪽도 마찬가지죠. 이 위쪽은 거꾸로죠. 이 아가리 부분에는 거름이 많이 묻고 불이 직접 닿는 곳에는 우리가 흔히 보는 빗살무늬 토기의 색깔이 나옵니다. 환원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조리를 해도 괜찮을 만큼 굽혀져야 제대로 된 토기입니다. 돌에 대해서 잠깐 보죠. 유적을 발굴하다 보면 이렇게 모룻돌하고 돌 깨어진 박편들이, 부스러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돌을 가공했던 석기 제작장이 그대로 발굴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연구사 때 우리 통영에 있는 섬에 가서 지표 조사를 하다가 이런 석기를 한 배낭 주웠습니다. 토기하고. 근데 지금 이 유물을 거의 대부분 중앙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때 준 것들인데, 윗열에 있는 거는요, 아까 신석기 때 석기는 간석기라 그랬죠.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원래 모양을 비슷하게 가진 돌을 다듬어서 날만 만든 토기에서 떼어내 가지고, 이게 뭐 구석기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건데요. 아래쪽에 거를 보면은요, 이렇게 날 부분만 갈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부분들, 요 부분이 날만 갈려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날 부분만 갈린. 그래서 이거를
일부분 국부만 마연했다. 그래서 국부마연석기라고 그러는데 신석기 때의 석기의 대부분은 일부분만 갈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청동기가 나오는 청동기 시대까지도 석기가 엄청 많이 쓰이는데 요즘도 석기 쓰지요. 사실은 뭐 숫돌도 그렇고. 그런데 청동기 때는 전면이 다 갈리는 걸 쓰지만 신석기 때는 대부분 이렇게 날을 떼서 쓰는 게 많고 갈리더라도 이렇게 일부만 갈리는 게 많다. 물론 다 갈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돌을 처음부터 손에 쥐기 편한 돌도끼 만들기 비슷한 토기를 가지고 돌을 가지고 만들기도 하지만 가끔씩 보면요. 돌을 완전히 이렇게 가공을 해서 잘라내서 쓰는 경우인데 이거 어떻게 잘랐을까? 그냥 깨는 게 아니고요. 요 그림에서 보듯이 윗부분을 먼저 홈을 내고 뒤집어서 밑에서 홈을 냅니다. 이렇게 갈아서 이것처럼. 그러면 똑 부러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낫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또 완전히 갈아서 화살촉도 만들고 마제 석금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찰절 기법이라 그래서 신석기 때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도끼 돌 도구 중에서 괭이 같은 것도 있고요. 이쪽에 보면 여기가 기둥이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에 오목한 부분이 있죠. 여기에는 기둥을 묶어서 쓰겠죠. 이 방향으로 묶어도 되고 그냥 이렇게도 묶어도 됩니다. 그래서 묶어가지고 도끼로 쓰는 혹은 기역자로 이렇게 꺾이면 괭이가 되겠죠. 그리고 보습처럼 물론 당연히 보습이니까 삽인데 이렇게 기둥이 들어가죠. 전부 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엮어 썼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안 엮어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도 땅을 팔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기에 돌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나 공이가 돼 있었는데 이런 공이를 가지고 뭔가 빻을 때 쓰는 도구입니다. 이 공이 아래쪽을 보여. 여러분 보시면 전부 똑같은 돌인데 자연색인데 이 아래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 아래쪽에서 본 거예요. 전부 다 찧었던 빻았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이런 돌들을 돌절구 혹은 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창으로 만들어 쓰는 경우 이거는 뗐지요. 이것도 뗐지요. 그래서 이거는 갈았고 이것도 갈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배가 있어서 나무 자루를 끼워서 이렇게 묶기도 하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자루를 꼽겠죠. 자루에다 홈을 파서 끼워 가지고 묶어서 쓰면 되고 이거는 여기에 자루가 들어가고 구멍을 뚫어서 서로 묶고 여기는 튼튼하라고 더 많이 구멍을 뚫었습니다. 돌창들입니다. 실제로 돌로 만든 톱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어긋진 날이 쭉쭉 나 있는데 날이 안쪽에서 한번 떼고 바깥쪽에서 한번 떼서 대단히 효용이 있는 톱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거는 더 크지요. 물론 여기에다가 자루를 끼워서 써도 되고 손으로 해도 충분히 나무는 잘리는 이 톱날이 아주 정교합니다. 물론 도끼 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자를 수도 있지만 작은 거 가공할 때는 또 이렇게 톱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까 보셨던 이 무덤 중에서 울진에서 나온 후포라는 데인데 우리 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이 많습니다. 이거는요. 구덩이를 파고 사람을 묻은 다음에 이런 돌도끼를 가득 덮어놨어요. 근데 여기에 작은 것처럼 이렇게 구멍이 뚫힌 거는 요 그림들은 다 옥이에요. 경도가 7 이상 되는 석기들인데 그 돌을 가지고 도끼나 이런 걸 만드는데 구멍을 뚫는 거 보니까 매어서 매 달고 다녔던 거예요. 액세서리도 되지만 뭔가 사용할 때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 도끼들은 거의 60cm, 70cm 되는 도끼인데 완전히 갈려 있습니다. 전부 다가. 신석기 때도 완전히 이렇게 갈았는 석기들이 있고요. 옵시디언, 여러분이 흑요석이라 해서 약 대부분 다 이렇게 까만색인데 화산이 폭발하면 용암이 나오잖아요. 용암 속에서 흘러내리는 용암이 공기 중에서 급속하게 식어버리면 이렇게 덩어리지거나 커다란 암석이 광물이 되는데 이거를 흑요석이라고 합니다. 천년유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유리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떼어내면은요,
이런 조각이 되는데 윗열에 있는 것들은 떼어낸 상태에서 날만 좀 가공한 거예요. 그러면 동물 가죽을 벗기는 일을 하거나 할 때 대단히 효용성이 있는 칼이 됩니다. 스크레이퍼라 그러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회색도 있죠. 작살 이런 것들은 대부분 화살촉으로 쓰겠죠. 이 흑요석 조각을 가지고 떼어낸 다음에 만드는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건 이렇게 뚜루개를 만들어서 송각 같은 것도 쓰고 뭐 가죽에 구멍을 뚫어야 되고 하는 경우가 많겠죠. 이렇게 쓰는 거를 흑요석이라고 하는데 우리 화산 활동을 하던 백두산이나 남해안에 일부 유적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다 휴화산인데 남해안에 있는 이 흑요석 나오는 거는 대부분 일본 고시타카라는 곳에서 나오는 흑요석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쓰고요. 우리나라 중부지방 이외에 있는 거는 백두산 흑요석을 많이 쓴다고 분석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석기 사람들의 주생업이 물고기 잡이인데 그럼 무엇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배를 타고 바다든 강이든 나가야 되는데 이게 배인데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제가 2005년도에 발굴한 창녕 피북리라는 유적에서 나온 건데 무려 8,000년 전의 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제일 오래된 통나무 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나오기 전까지 우리나라에는 신석기에 배가 한 척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조문 시대에 배가 130여 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나옴으로 일본에 있는 모든 배보다 더 빠른 배가 나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요. 여기에 측면 부분 그대로 살아있는 부분이고요. 좀 떨어지고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카누죠. 카누. 근데 이 길이가 362cm 남아있고 이 폭이 62cm나 되는 그냥 정말로 대단한 길이의 배인데 이쪽 부분은 다 사가서 없어졌죠. 몇 미터인지는 모릅니다만 적어도 5미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배고 그 이후에 이게 그 배고요. 노도 나오고 이 울진죽변이라는 데서 이런 60cm 정도 되는 나무판이 하나 나오는데 이것도 봤더니 이렇게 굽어가지고 통나무 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거하고 비북리에서 하나 더 나온 거하고 세 척의 신석기 시대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김해박물관에, 요거는 경주박물관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박물관에 잠시 처리 과정을 거쳐서 갔고요. 그 다음에 낚시 바늘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완형이 복원하면 이렇게 돼요. 요것처럼. 근데 이런 돌을 갈아서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에 실을 꿰죠. 배 위에서 혹은 물가에서. 그리고 요 끝부분에 요거는 돌이고요. 요 끝부분에 매다는 바늘은 요런 바늘이죠. 나무나 뼈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조개더미를 발굴하면 이 뼈 바늘이 남아있기도 한데 이렇게 결합해서 묶어서 씁니다. 근데 이 돌이 무겁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추의 역할을 하면서 큰 물고기를 잡을 때 바다에서 주로 쓰는 낚시 도구입니다. 이렇게 창을 만들어서 물고기를 잡기도 합니다. 돌로 만드는 창인데 이거는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떼내는 게 많아요. 근데 이 돌이 좀 독특해요. 사누카이트라고 해서 일본에서만 하는 돌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 사누카이트제 말고도 다른 돌로 만든 창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주로 복원을 하죠. 물고기 잡을 때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삼동에서 제가 중앙박물관에 근무할 때 정리한 건데 우리 어른 손바닥만한 이런 흙으로 만든 배가 나왔어요. 이 무슨 의미일까요? 배를 잘 만들어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십시오 하고 뭔가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모조품 조그만 소형 모조품을 만들어서 의뢰를 행하던 그런 유물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제가 시골에 내려가서 우리나라에도 배를 찾아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마침 비봉리에서 발굴해서 그 배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동삼동에서 같이 나온 우리 동삼동을 중요시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발굴하고 33년 만에 제가 서울에 와서 이 보고서를 냈는데 이 보고서에 이런 유물이 들어있는지 발굴해놓고도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미리 알아서 전시도 하고 있었습니다. 토기 요 한 5cm 되는 토기에 겉면에 보니까 그물이 찍혀 있어요. 이 그물이 찍혀 있는데 그물을 그린 게 아니고 실제로 그물에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 눈이 1.5cm 정도 되는 눈에 여기에 결점이 딱 남아 있습니다. 서로 엮은 부분도. 그래서 그물을 만들었구나. 실제 신석기 때도 방추가 나오기 때문에 실은 뽑아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물잡이도 했고 작살로도 잡고 그렇게 물고기를 잡았다. 자, 어로가 원래 대단히 중요한 여러 가지인데 낚시 바늘만 가지고 평생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토기만 가지고 평생을 해도 모자라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 장신구하고 어뢰를 보면 동삼동에서 나온 이 조개, 가리비죠. 구멍을 뚫어서 사람 가면처럼 만들었는 거. 그리고 아까 보셨던 조가비 팔찌. 뚫린 거는 실을 묶어서 쓰면 되고요. 이거는 통으로 발목에 끼면 됩니다. 그리고 비녀도 나와요. 이 다 비녀들이에요. 이것도 비녀고. 그리고 옥으로 된 장신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멧돼지, 비너스. 이거는 목걸이가 아니고 발찌예요. 그래서 뼈와 이빨이 있는 걸 동물의 뼈 있는 거 가지고 갈아서 장신구를 많이 썼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조금 전에 봤던 그 여유물인데요. 여유물인데 발굴할 때 봤던 이게 발가락이에요. 엄지발가락, 중간에 새끼발가락까지 있는 발목에 이런 물건이 나와서 잘 발굴해 봤더니 발등 위로도 지나가고 발목 위로도 인고를 드러내니까 그 밑에도 포함돼서 이렇게 만드는 걸 알았죠. 근데 이 사람이요 40대의 장년인데 남자예요. 오른쪽 발목에 발찌를 차고 있었. 요즘 아가씨들이 유행시키는 외짝 발찌. 벌써 5,000년 전에 신석기인이 쓰던 거예요. 그래서 너구리, 돌고래, 수달, 이런 이빨, 고기 잡아먹고 남는 이를 갈아서 구멍을 뚫어서 장신구로 썼더라. 요거죠. 그리고 흙을 주물러서 사람 얼굴을 만들거나 멧돼지를 많이 잡게 해주십시오 하고 멧돼지를 만들거나 이것도 사람 얼굴이고요. 이거요 비너스예요. 우리 다 이 유물 다 중앙박물관 신석기실에 전시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 그냥 지나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제가 처음 이 박물관 기획 그 신석기실을 개편할 때는 요거 우리 여 있는 유물 요 두 개 다요. 우리 어른 엄지손가락만 해요. 작은 유물인데 이거를 독립장에 넣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조명을 다 줄이고 거기만 스포트를 주니까 사람들이 이 귀한 걸 아는데 지금은 또 합쳐져서 있죠. 왜냐하면 요 비너스는요 머리도 없고 팔도 없고 다리도 없어요. 가슴만 강조해 놨습니다. 결국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람들이 풍요와 다산을 빌었던 의뢰 유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다 똑같아요. 배만 이렇게 불룩하게 해서 젖가슴만 크게 강조했는 토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석기 문화를 얘기하고 신석기 시대 사람들 삶을 얘기하면서 이 창녕 비복리를 뺄 수가 없습니다. 2005년도에 발굴해서 우리나라 신석기 역사를 확 바꾼 건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낙동강 지류에서 요 조그만 건물을 하나 짓다가 유적이 발굴이 돼서 유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구덩이 때문에 나와서 발굴을 했더니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이 흰 선이 있는 구덩이들이 도토리를 저장했던 구덩이인데요.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세트로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토리 구덩이를 파내고 났더니 그 밑에 이 조개 더미가 쭉 나오는데 이게 4번이나 연속해서 층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토리 구덩이는 조금 낮은 거, 그 다음 낮은 거, 그 안으로 내려갈수록 더 오래된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이게 나중에 제일 아래쪽에서 조금 전에 그 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배는요 200살 먹은 소나무를 돌도끼로 잘라서 풀로 찢어서 파낸 다음에 만든 배인데
여러 가지 나이테 분석하고 탄소 연대 측정을 해봤더니 8,000년 전의 배입니다. 이 바로 이유적인데 이 도토리 구덩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요 보시던 작은 구덩이 하나를 보면 이거예요. 근데 나무가 막 나와요. 그리고 돌 구덩이도 이 주위에 돌이 하나도 없거든요. 뻘이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도토리를 가득 넣어놓고 여기에 나무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뚜껑을 만들었는데 물 들어왔다가 빠지면 이게 전부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떠내려가니까 돌로 눌려놨던 거고 요 돌하고 요 돌은 갈판과 갈돌이에요. 요 바로 옆에 놓고 이렇게 갈아서 뭔가 조리를 준비하던 곳인데 나중에 폐기되면서 이 구덩이 안에 다 넣어놓은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갈돌과 갈판인데 아마 신석기 중에서 제일 멋있고 잘생기고 제일 큰 거예요. 거기서 나온 상술이에요. 도토리 중에 제일 큰 거, 꿀밤이라는 거죠. 이게 5,000년쯤 전의 것인데 중앙박물관에 좀 전시하고 싶은데 기미에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밖에 나오면 금방 상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알코올에 담아서 항상 양은 엄청 많습니다. 깨진 것도 있고 한데 지금도 이 5,000년 전의 상수리를 이렇게 생생하게 발굴을 해냈습니다. 그 도토리 구덩이 안에 풀로 엮은 이런 망태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풀로 만든 공예품의 역사를 갑자기 5,000년 이상 당긴 거예요. 이제까지는 경주 안압지나 논에서 나오는 집신이 가장 오래된 거였거든요. 이 갑자기 기원전 5,000년, 3,000년 전, 지금부터 5,000년 전 이상 된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시줄과 날줄이 요래 서로 엇갈리게 다 꼬여져 있는 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아까 보신 그 도토리 구덩이 안에 망태기를 넣어가지고 도토리를 넣기도 하고 이렇게 이게 구덩이고요. 이 까만 점들이 전부 도토리들이에요. 요것들이 가득 채웠다가 이게 나무로 이렇게 뚜껑을 덮고 돌을 받쳐놓고 이게 그래도 날아 도망가니까 줄을 하나 이게 나무를 바닥에 박아가지고 이렇게 묶어 놓았더라고요. 추정해서 복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도토리 구덩이가 중요한 거 한 가지가요. 도토리를 저장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도토리 구덩이는 물가에 만들어지겠죠. 물은 여기인데 여기 만든다고. 여기 파면 물이 나오니까. 근데 물이 썰물 밀물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이게 자동으로 탄닌이 없어지는 떫은 맛을 없애지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왜 이렇게 열을 짓고 있을까 봤더니 바닷물은 들어왔다가 또 해태해서 바닷물이 저 멀리 나갈 때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구덩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도토리 저장 구덩이가 의미하는 게 당시의 해수면을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학사적인 성과죠. 그 다음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 조그만 토기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다 안 나와서 안타깝지만 이렇게 일자로 두꺼운 선을 긋고요. 두 줄. 여기에 또 이렇게 두꺼운 선을 그리고 갈기를 막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몸통은 전부 이렇게 격자로 이렇게 약화를 해놨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꾹 찍어서 콘지 눈인지 표시해놨어요. 그리고 물고기 같죠? 근데 여기에 다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처음에 뭐 초가집이다 뭐 물고기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겁니다. 멧돼지예요. 멧돼지를 보시면 이렇게 배가 일자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초가집처럼 흔적이 있고 여기에 갈기끼를 아까처럼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눈인지 뭐 이런 거를 국 찍어서 표시했던. 그래서 이 토기를 보시면 아마도 이 뒤쪽에는 앞에는 함정이 이래 파여져 있을 수도 있고 뒤쪽에는 창을 들고 오는 사람이 그려져 있을 수 있는데 편이 요거밖에 없어요. 대단히 오래된 우리나라 최초의 선각 회화입니다. 이거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왔다는 거. 그리고 토기 조각 안에 탄 음식 찌꺼기가 남아 있는데 이거 거의 피자 수준이에요. 뭐 동물의 고기하고 뭐 열매들하고 혹은 뭐 도토리 아니면은
풀 같은 거 찧어가지고 찌짐을 만들었는지 찌개를 했는지 모르지만 타버려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불행인데 우리에게는 당시에 먹을거리를 복원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거 뭐 같아요? 이게요, 좀 원색적인 말로 똥이에요. 그런데 동물이든 아니면 우리 사람이든 배설을 물인데 이거를 그래서 좀 고상한 말로 똥분자를 써서 분석이라 그럽니다. 똥이 굳어서 화석처럼 된 거. 현장에서 이거를 들고요, 정말 이 시료통 안에 넣고 오는 사람한테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똥을 찾아놓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김해박물관 유물번호로 잡혀서 지금은 유물이에요. 우리 그냥 보통 이런 어른 엄지손가락만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똥이고 가장 오래된 똥화석이고 가장 최초로 나온 똥이에요. 이게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조개 더미와 이 비봉리가 논바닥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논 밑에 5m를 더 파서 나온 거거든요. 습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분석을 하면 이 사람 혹은 동물이 무엇을 먹고 어떤 기생충에 걸렸는지 알 수 있는데 요거밖에 없어서 아까워서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분석할 연구자가 제대로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만큼 아직 기초과학에 좀 맹점이 있죠. 근데 뭐 지금은 할 수는 있는데 유물을 함부로 파괴할 수가 없으니까 또 그냥 두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사슴이나 멧돼지 뼈가 이렇게 많아요. 이거는 개뼈예요. 개는 요 곡선 분석을 하면요, 이게 사육된 건지 야생인지 알 수 있는데 신석기 때 개를 사육했다는 증거예요. 개 이빨이에요. 사슴이고 멧돼지 뼈 다 나오는데 심지어 물고기의 아가미 뼈가 제일 약하잖아요. 아가미 뼈도 남아 있는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뒀으면 화석으로 굳었겠죠. 근데 발굴해서 수습하려고 하니까 흔적만 찍혀 있고 대부분 이런 많은 동물 뼈들이 물고기 뼈들이 아까 그 우리 폐총이라는 데서 나오고 비봉리에서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 한 가지. 가오리 꼬리뼈가 나오고요. 상어 추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다에서만 쓰는 큰 낚시 바늘이 나와서 아, 여기가 바다였구나. 무슨 의미냐 하면요, 지금 여러분 보는 지도에 요 1번이 창녕 비봉리인데 여기가 부산 구포예요. 지금 약간 진한 데가 강이고 여기가 바다고요. 여기가 을숙도 있고 한 지금 김해공항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비봉리 발굴 결과에 따르면 이 1번 유적 발굴, 이거 창녕 부곡이에요. 유명한 부곡 온천이 있는 데까지 바닷물의 에너지가 너무 커서 이렇게 밀고 들어왔는데 김해박물관이 있는 곳이 여기고요. 인제대학이 있는 데 여기인데 그 앞까지 바다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김해평야죠. 그리고 여기는 마산만이고 여기는 창원인데 마산과 창원 시내 전부 다는 바다였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밀고 들어와서 일부는 양산으로 올라가고 일부는 이 물금이라는 협곡을 지나서 밀양으로도 올라가고 여기가 진영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생가 있는 데고 여기가 밀양 쪽인데 이 전체가 바다였고 여기 보이는 여기가 주남 저수지예요. 이 일대가 전부 내만이어서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나서 여기 황금어장일 거 아니에요. 아까 그 배를 타고 여기 나와서 고기를 잡았을 거예요. 근데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온 게 지금부터 6,000년 내지 7,000년 전. 그래서 이 유적 하나 발굴을 해서 분석을 잘하면 플랑크톤, 바다 플랑크톤이 나오겠죠. 규조라는 게 나와서 그리고 실제 유물에도 충분한 증거가 있고 해서 이렇게 복원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해안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군산이나 저기 우리 평택 쪽도 훨씬 더 내륙적으로 바닷물이 들어왔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도요 우리 지구가
환경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되고 하면은 자꾸 그게 있는 얼음이 녹죠. 그러면 바닷물이 자꾸 밀고 들어올 겁니다, 이제. 그래서 습지에 있는 지금 여기에 김해공항에 제가 오늘 아침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이거 바닷물 1m만 더 올리면 이게 다 물이 잠겨요. 그리고 한 5m만 더 오면 이 전체가 다시 바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이 습지에서 강이 이렇게 사행을 하다가 똑바로 지나가서 물길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습지가 생기죠. 국학적으로 배후습지라 그러는데 뭐 지형에서 말하는 겁니다만 이 습지에는요. 예전에는 습지는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스펀지처럼 물을 머금어 주잖아. 그러니까 지하수가 풍부해지고 농사에 물도 되고 그 습지 안에는 미생물에서부터 작은 여러 식생하는 동식물들이 살고 있어서 깨구리도 살아야 뱀이 잡아먹고 살고 그렇겠죠. 근데 그 습지가 강을 직강화하면서 없어지니까 비가 오면요 모든 콘크리트로 포장된 땅을 지나서 빨리 바다로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지하수가 부족한 거고 홍수가 나는 겁니다. 습지가 있어서 스펀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습지를 생물종 다양성 그렇죠. 여러 가지 생물이 다 있고 생태계의 보고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은 이 비복리를 발굴하고 나서는 습지의 고고학, 습지는 역사 문화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물이 고여 있고 습한 곳에 뻘 속에 들어있는 나무나 동물 뼈가 아까 그대로 남아 있었잖아요. 8,000년 전에 배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습지가 이제는 역사 문화의 대단히 중요한 유적이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신석기 강의 중에서 뭐 집자리하고 배충하고 무덤하고 이런 습지하고를 좀 봤는데 뭐 그리고 각종 유물도 토기와 석기 이런 중심으로 봤는데 그러면 신석기 강의를 들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약 10,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세계사적으로 다 다릅니다. 조금 더 빠른 데는 10,000년 전부터 좀 나오고 대부분 우리나라는 한 8,000년 전부터 신석기가 시작된데 차츰차츰 새로운 더 올라가는 유적이 나오고 있고 그게 기원전 2000년이나 1000년쯤이 없어지는데 처음으로 토기를 만들었었고 돌을 갈아서 섰고 집을 짓고 모여서 살았고 초기 농경을 시작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처음으로 토기를 만들어낸 거는 인류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처음으로 조리를 할 수 있게 되고 음식물을 삶아 먹게 할 수 있고 물건을 음식물이나 뭐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혁명적인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토기에 대해서 아까 보셨던 토기를 거꾸로 놓고 만들어낸 게 이거예요. 토기를 제가 10년 동안 계속 똑같은 걸 봐왔는데도 모르다가 어느 날 봤더니 아가리를 봤더니 이렇게 평평한 거예요. 아가리를 위에서 보고 찍은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아, 이렇게 놓고 만들었구나. 토기를 엎어놓고 만들었구나.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토기를 거꾸로 놓고 만들었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게요. 제가 이 문양을 꼼꼼하게 하나씩 넣다가 보니까 저도 나름 꼼꼼한 편이고 손재주가 있는데 도저히 삐뚤삐뚤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를 바꿔야 된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토기를 만드는 전문 장인 집단이 있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동삼동 보고서를 쓰면서 열심히 유물을 관찰을 했더니요. 100개 중에 한두 개가 여기에 선이 남아있어요. 이거 보세요. 요 선 보이세요? 이거 보이나요? 그리고 여기도 선이 있고 요거를 자세히 찍었더니 이 부분에 지금 선이 지나가고요. 여기도 선이 지나가고요. 여기도 선이 남아 있고요. 아, 이렇게 먼저 선을 구획해서 다 그어 놓고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나무 납작한 나무로 꼭꼭꼭꼭 찍어 나가니까 이렇게 가지런한 문양을 낼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선 보세요. 이 선. 곧고 깊고 똑바르죠. 근데 이 선들은 엉성해요. 아, 이거를 먼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이걸 집어넣구나. 이 디자인하는 거예요. 먼저 구획을 다 해놓고 했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선을 찾아라. 이거를 열심히 해보니까 선을 먼저 그었구나를 알 수 있게 되고요. 이제 거꾸로 보는 토기가 내가 지금 오늘 공부를 신석기만 해야 되는데 청동기를 보면 이렇게 토기의 문양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청동기 토기는 무문토기라 그러고요. 앞에 거는 우리는 빗살무늬 토기라 그러죠. 그리고 어떤 토기는 봤더니 이거 우리 그 마전이라는 데서 충청도 쪽에서 나온 토기인데 아까 보셨죠? 이 아가리 부분에는 이렇게 그름이 많고 밑은 원래 색깔로 돌아서 이거 뭔가 조리했던 흔적이에요. 음식물을 조리했던 토기도 나오는구나. 그리고 대형 항아리인데 집자리 안에서 나왔어요, 이게요. 그래서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 조각 가득 들어 있었어요. 물론 가득 들어 있는 건 아니고 안에 흙하고 같이 있는 걸 분석했더니 조가 나왔습니다. 이 아가리 부분은 이까지는 땅에 묻혀 있고 이 위로는 전부 다 깨지고 없어졌는데 집자리 안에서 나온 저장용 항아리죠. 그 다음에 이런 문양이 있는 뭔가 집으로 묶었던 것 같아요. 뭔가 풀 종류 가지고 그 흔적이 그대로 나오고요. 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빨간색 홍도라는 거요. 이 신석기 때부터 나오는 건데 이거는 청동기 거만 찍은 겁니다만은 정말 이 빨간색이라는 거는 의미하는 게 붉은색 피 혹은 생명 아니면 벽사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아주 세계적으로 다 나옵니다. 아프리카도 있고 유럽도 있고 중동에도 있고 동아시아도 있고 심지어 남아메리카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계 보편적으로 빨간색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었던 거고요. 지금 왜 제가 이 토기를 청동기 거도 보여주고 낭낭이나 사망 거를 보여드리느냐 하면요. 이 토기하고 아까 앞에서 봤던 토기하고 색깔이 다르죠. 지금까지 청동기 시대 신석기 때 처음으로 토기를 만들었던 시대부터 토기가 발전해 가는 과정인데 이 토기는 좌우가 동형이에요. 뭐는 의미하느냐 하면 토기를 만들 때 이제까지는 손으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물레 회전판이 돌아가는 겁니다. 발로 차고 아니면 그 위에서 빙그르르 발로 차면 물레 회전판이 돌 때 쭉 뽑아 올리는 거죠. 좌우가 완전히 동형이고 지금까지는 이 노천에서 불을 피워서 만든 토기를 구웠는데 그러니까 흙 속에 쇠 성분이 들어 있잖아요. 공기 중에 산소가 있죠. 산소하고 흙 속에 있는 쇠 성분이 만나면 녹이 슬겠죠. 이걸 산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붉은색 계통. 아까 안료를 칠하는 거 말고도 전부 다 갈색이나 붉은색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토기들은 약간 회색 빛을 띠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덮어놓고 구웠다는 얘기죠. 이 흙 속에 있는 철 성분도 약간 다 굽혀져 버리는 색깔이고 그런데 이 토기는요. 우리 사만대 토기인데 이 무덤 속에 여보세요. 철 덩어리를 요즘 치면 금괴죠. 10줄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7매씩 놓았어요. 7매씩 10매씩 7줄인가요? 7진법인지 아니면 10진법인지 2진법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쇠솥도 넣어놓고 청동으로 된 칼도 같이 나옵니다. 이런 토기를 만들다가 낭낭이 되면요. 낭낭의 영향을 받은 토기들이 많은데 이 화분처럼 생겼죠. 이 토기가 위쪽이 넓고 아래가 좁은데요. 이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가? 안을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 천을 대놨잖아요. 처음으로 나무를 가지고 이 일일이 다 안 만들고 흙을 쌓아서 나무에 홈을 파가지고 이 토기 모양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냥 진흙을 붙여가 빼내면은 안 떨어지잖아요. 여기다 천을 붙여놓고 뗀 거예요. 이 천을 겹치는 부분의 흔적도 여기 쭉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전시실에 가면 낭낭토기라고 되는 거 안쪽을 보십시오.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화분 모양 토기는. 그래서 이렇게 프레스해서 찍어서 대량 생산하는 토기도 있구나.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아니었죠. 근데 삼국시대가 되면요. 흙을 파서 가마안에 구울 때 이렇게 구덩이를 좀 경사진 가마니까 구덩이를 해야 밑이 둥근 거를 놓을 수도 있는데 그걸 받치기 위해서 이렇게 토기 조각 미리 깨진 거를 받치고 토기를 놓거나 아니면 구우면 이 색깔이 나와요. 회청색이 나오는데 아까 그 색깔이 또 틀리죠. 이거는 오름 가마에서요.
많은 토기를 굽다 보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높은 온도 가는데 이 왼쪽 거하고 이거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여기는 깨끗하잖아요. 이게 무엇일까를 누군가가 고민을 하고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여기에 물을 부은 적도 없고 굽는 중에 다른 걸 뭐 던져 넣지도 않는데 이런 일이 생겨 왜일까 고민을 하다가 아 이거 혹시 가마 안에 나무를 넣어가 막 뗄 때 재가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닐까? 왜? 위쪽에만 있으니까 자연 낙하를 했으니까 여기만 있는 거 아니냐 알고 식물의 재를 탄 재를 토기에 발라서 구웠더니 이게 뭐가 나올까요? 반짝반짝거리는 약이 입혀집니다. 삼국시대 이 토기의 이 흔적을 보고 누군가가 열심히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해서 도자기가 나온 거예요. 이 토기는요 물을 넣으면 한참 지나면 조금 스며 나오기도 하고 물을 머금고 있으니까 쉽게 깨지죠. 근데 이거는 반짝거리는 약을 전체를 다 칠해보니까 아름답기도 하거니와 반짝반짝하니까 유리막이 생기니까 물이 안 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자연유약입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유약. 이거를 인위적으로 도자기에 넣는 게 이제 실제로 나오는 도자기 유약이 되겠죠. 이거는 그냥 뭐 삼국시대 토기인데 아까 받쳤던 돌이 그대로 토기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화면상 포인트 옵션을 좀 지워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토기들을 중첩해서 서로 쌓아가지고 여러 개 대량 생산도 하고 그러니까 신석기 때 빗살무늬 토기를 처음 만든 사람들이 차례차례 이렇게 자연유도 관찰하고 좌우 동행의 토기도 만들고 자연유를 다 칠해서 만들어도 보고 막 쌓아서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꾸 발전을 해서 이 보세요. 토기 아래쪽에 뭔가 받치고 구웠죠. 그 위에 또 토기를 놓고서 이걸 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중첩해서 소성하는 흔적이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굽다리 접시 위에다가 요 색깔이죠. 요거를 뭔가 도구를 놓고 그 위에 뚜껑을 거꾸로 놓고 그 위에 또 토기를 놓는 거예요. 이 사이에 집을 놓아서 밑에 있는 토기죠. 집을 가지고 중첩해서 쌓기도. 그래서 서로 안 붙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도구들이에요. 서로 쌓기 위해서 만들던 도구들이고 토기를 쌓아서 구웠던 도구들입니다. 토기를 만드는데 이렇게 말리는 과정에서 깨어져 버렸습니다. 금이 갔어요. 그래서 요즘처럼 반창고를 붙여서 보수도 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삼국시대 토기를 막 쌓는 걸 가만히 토기 조각 조그만 거 갖고 해보니까 이렇게 쌓아놓고 구웠더라고요. 삼국시대. 이런 과정을 다 거치는 게 결국은 뭘까요? 토기에 만든 사람 부호도 표시하고 이렇게 무덤에 몇백 점이나 되는 유물을 같이 넣어주기도 하고 이게 다 10점씩 쫙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뭐가 나올까요? 청자에도 보면요. 여기에 이 접시 한 점을 굽기 위해서 가마 큰 가마를 운영할 수 없는 여기에 받침 모래받침이나 돌받침을 놓고 쌓아서 구운 흔적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 흔적이 작을수록 명품이니까 임금님한테 드리는 거는 흔적이 하나도 없죠. 이거는 한 점을 갓발 안에 넣고 굽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감청자가 어느 날 갑자기 도공이 자고 있는데 너 이렇게 만들어라 했겠어요? 이제까지 빗살무늬 토기에서부터 거꾸로 봤죠. 쭉 추적해 오니까 조그마한 흔적 하나를 관찰했는 누군가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지금까지 이런 세계에 자랑하는 상감청자, 우리만의 청자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금으로 된 이 가야의 귀걸이입니다만 요즘 미 감각하고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대단히 예쁜 귀걸이도 나오고 은으로 된 이런 대단히 상스러운 성스러운 동물이나 이런 거를 장식도 하고요. 금으로 팔찌를 만드는데 옥을 집어넣습니다. 대단한 기술이죠.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오는 게 아니고 조금씩 관찰을 했는 결과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우리 노아의 방주 이후에 보면요.
데우칼리온하고 빌라가 나오는데 뭐 부인이죠, 부부인데 착하게 살아서 노아의 홍수 때도 살아나면서 제우스가 얘기하죠. 이 두 사람이 던지는 돌은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우리 지금 인류가 남아 있는 거예요. 유럽에 가면 전부 다 이 르네상스 때 만들어진 이 그림들 보러 가잖아요. 신화를 예술품으로 창조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뭔가 지시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로마 신화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우리 인간이 살기 좋았던 관리와 법률이 없어도 살았던 세상. 대지는 그냥 언제나 봄이었고 때맞춰 농작물에게 젖줄을 대어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구석기 시대였겠죠. 그러다가 이 농사를 짓고 소 코에다가 콧뚜레를 끼던 시대가 나오고요. 청동기 시대가 되면 서로 울타리를 만들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이런 시대예요. 천박한 사람들이 서로 악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신을 숭배하지도 않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대지에는 다시 피가 나오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석기를 거꾸로 한번 봤더니 우리가 지금 자랑하는 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었지만 흙을 가지고 자동차도 만들 수 있는데 왜 못 만들었을까? 새로운 도구가 생기니까 전기가 안 통하고 잘 부서지고 견고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아까 세 번째 혁명이 신석기 혁명이었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처음으로 인간이 동력을 쓰는 거예요. 그야말로 혁명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디 됩니까? 가상의 공간이 생기고 서로 보지 않고도 통화를 할 수 있고 얼굴을 마주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거 또한 혁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어떤 거를 관찰하고 새로운 시대로 만들어내는 게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구석기 때 이 두 발로 서는 데부터 손을 사용하는 데부터 나왔는데 거기에 더 한 가지 중요한 거 호모 아까 일렉투스라 그랬잖아요. 호모 사피엔스가 됩니다. 생각하는 사람. 호모는 사람이죠. 사피엔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호모 사피엔스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데 왜 호모 사피엔스가 아닐까? 더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그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거는 이렇게 두 발로 선 데부터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강도 구불구불했고 길도 구불구불했고 산도 그랬었는데 그래서 신이 원래 이 지구를 만들고 할 때 곡선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늘상 직선을 만들어요. 아파트도 똑바르게 네모지게 만들고 강도 직강시키고 길도 똑바로 만들고 그러니까 산은 훼손되고 강도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 박물관에 오는 여러분들이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가서 뭐를 써오라 그려오라 이런 거보다 뭐 그려오는 건 좋습니다. 한번 관찰하니까 그래서 뭐 써오라 하지 말고 박물관에 오면 그냥 큰 종이에다 내가 좋아하는 그림 하나라도 그려와 봐라 하면은 구멍을 먼저 뚫었는지 점토띠를 먼저 붙었는지도 관찰하고 저게 구멍을 왜 뚫었을까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잘 관찰해야 우리 다음 세대에 또 새로운 문명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신석기 문화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